현대의학은 사람을 유기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조각내어 관찰하는 의학입니다. 반면에 기능의학은 환자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려는 의학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능의학 건강관리 20가지 주제, 저자 최진석이 쓰고 설교자 하우스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은 제 채널에 암을 굶기는 치료법을 추천해 주셨던 닥터 까막누님의 책입니다. 저자 소개 최진석, 참사랑연합의원 원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정의학과를 전공한 전문의. 그는 우리 몸의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해주면 웬만한 병은 몸 스스로 고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환자들의 개인적인 상태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하는 데 전념한다. 유튜브 채널 닥터 까막눈을 통하여 놀라운 효과를 본 다양한 경우들을 인터뷰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인 기능의학 의사입니다. 저희 소명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고 저희 사명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명과 기능의학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를 책임지는 사명은 저에게 있어서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주류의학을 전공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의학에 몰입하여 공부를 쉬지 않은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보의사일 때 순천에 있는 결핵진료소에 잠시 근무하였습니다. 순천 결핵진료소는 의사 선교사님이 복음과 의술을 함께 전해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결핵 환자 기침이 잡히지 않으면 진해제나 거담제 대신 항생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핵 환자는 모든 치료제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결핵약에 저항하는 결핵균주에 감염되어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어야 했습니다. 절망하고 고민하다가 이전에는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에게 내려진 처방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햇빛을 쪼이게 하고 고추씨를 먹게 하고 생선의 내장을 먹게 하는 처방을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도 그 환자에게 그러한 처방이 여전히 주어졌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치료약이 없어서 사망해야 했을 환자가 여전히 살아서 처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고추씨는 비타민 C를, 생선의 내장은 비타민 D와 생선 오일을 섭취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을 때 비타민 C, 비타민 D 같은 개인 면역으로 접근하여 치료한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곳에서는 사용약의 작용과 부작용 등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았고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게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기능의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의료인들은 기능의학 연구에 몰입하는 저를 놓고 헛수고한다고 염려하기도 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빈정대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기능의학을 활용하거나 장래성에 큰 기대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사용할 기회도 현장도 없는 기능의학이었지만 외롭게 기능의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배우고 연구하였습니다. 기능의학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치료가 아니라
환자 개인의 상태와 조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방한 소화무약을 아이들이 잘 안 먹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처방 약물을 직접 먹어보았습니다. 가루약과 무약의 조합에 맛있는 조합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몇 주를 고생했더니 아이들이 물약을 잘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약분업이 되어서 필요 없는 지식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비슷한 약물인데 맛만 다른 것이 아니라 효능도 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환자가 찾아오는 기능의학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능의학을 배웠어도 처음 몇 분의 치료에 실패했다면 공부를 중단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정통 주류의학을 공부한 의사임에도 기능의학 의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이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더욱 애정을 갖고 잘 치료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의 비밀. 한국 교회에는 전통적으로 좋은 관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먹는 쌀을 아껴 교회에 헌미하는 것입니다. 헌미란 신자들이 일용하는 쌀의 일부를 주일에 바치는 일 혹은 그 쌀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먹을 것에 여유가 있어서 헌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쌀의 일부를 덜어 교회에 드리기 때문에 성도가 먹을 밥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헌미를 하면 어떤 경우는 소식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금식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과식이나 대식은 성장과 증식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사의 산물인 노폐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소식하거나 금식하게 되면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어서 노화가 멈추는 것을 넘어 손상된 체내가 복구됩니다. 어떤 의미로 노화는 체내 노폐물로 인해서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의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삼국지 읽기를 좋아했는데요. 삼국지의 인물들 중 제갈공명이 참 아쉽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 시대상의 제갈공명은 장수하고 있었는데 그 비결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사마중달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제갈공명에게 수많은 일들을 일으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제갈공명의 수면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대로 제갈공명은 사망하게 됩니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수면 시간입니다. 노폐물이 조금만 발생하도록 소식과 단식,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노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 양파, 마늘, 부추, 양배추, 브로콜리, 깻잎, 작두콩 등을 먹어야 합니다. 녹차도 좋은 음료입니다. 소식, 금식, 단식, 더하기 쓰레기 음식 피하기, 더하기 노폐물을 제거하는 음식 섭취, 더하기 건강한 수면은 장수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헌미하십시오. 장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2 더하기 12 빼기 2 식사법. 의사생활 28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공부하는 동안 질병 치료에 있어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리하느냐, 언제 먹고 언제 먹지 않아야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먹거리와 음식 그리고 단식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 꼭 알려졌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단식 FMD,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식사혁명입니다.
닥터 까막눈이 몇 년간 지켜오던 식사법을 잘 설명해 준 책이라 생각되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닥터 까막눈은 제가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제 채널의 이름입니다. 그동안 제가 접했던 수많은 책과 논문을 읽고 내린 결론은 소식이 장수의 한 요인이라는 것과 연령대에 따라 먹는 음식의 종류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50세가 되면서 20년간 매일 받아왔던 아침 밥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평소 밥과 국을 위주로 한 식사를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되면서 저에게 더 이상 탄수화물이 들어간 아침 밥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내에게 과감히 아침을 준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닥터 까막눈이 택한 식사법은 12 더하기 12 빼기 2 식사법입니다. 12-12-2 식사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12는 음식을 먹는 시간을 뜻하고 두 번째 12는 단식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녁 6시경 식사를 하고 12시간 후 아침 7시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는 이틀간의 아침 단식을 뜻합니다. 일주일 중 수요일과 토요일은 아침을 단식하고 오후 2시경에 점심 식사를 하니 20시간 단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닥터 까막눈이 지켜온 식사법입니다. 그리고 닥터 까막눈의 식사법에는 숨어있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밥상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음식을 구별할 것을 부탁했는데요. 섭취를 권장하는 탄수화물은 현미 찹쌀, 고구마, 감자, 잡곡, 단호박이고 되도록 피해야 할 탄수화물은 흰쌀밥과 정제된 밀가루로 된 빵, 라면입니다. 또한 단백질로는 명태, 갈치, 새우, 오징어, 낙지, 전복, 굴, 홍합, 조개를 권장합니다. 유전자 변형 GMO 옥수수, 사료를 먹인 고기류는 피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는 메주콩, 렌틸콩, 완두콩, 낫또, 청국장을 권장하고 유전자 변형 GMO 콩은 피합니다. 유제품은 자연 반목된 사냥에서 나온 유제품과 기버터, 앵커버터만 사용합니다. 지방은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견과류, 녹차 씨앗 오일을 사용하고 버터,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트랜스 지방은 피합니다. 그리고 채소는 농약을 최소화한 것을 선택하며 하루 500g 이상 먹습니다. 또 제철 과일을 택하여 하루 50g 미만으로 섭취하고 통조림 과일은 피합니다. 향신료는 된장, 식초류, 발사믹 식초, 감식초 등을 사용하고 정제된 설탕과 과당 시럽, MSG는 피합니다. 한국인에게 빠질 수 없는 매운맛을 위해서는 강황과 고추를 사용하고 인공 캡사이신과 합성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연하게 내려 하루 한 잔 정도만 허용하고 녹차나 우엉차는 권장하지만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피합니다. 과자나 술은 피하고 와인 한 잔, 막걸리 한 잔 정도는 허용합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는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끔 10번의 식사 중 한두 번 정도는 이 원칙을 어기는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직 심각한 환자도 없고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 없습니다. 이상적인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 당 수치가 유지되고 있어서 식단에 조금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인체 구조의 신비와 거북목. 인체의 골격을 생각해보면 초고층 건물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8등신인 사람은 작은 바닥 면적의 높이가 일정 부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는 장내 미생물, 폐, 심장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요.
두개골의 무게는 5kg 정도가 되니 체중의 7, 8%나 됩니다. 건물의 두개골을 비교해보면 초고층 빌딩 최상부에 아주 무거운 센터를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몸을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은 인체라는 건축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대부분이 거북목 증상을 보이는데요. 거북목은 잘못된 자세가 습관화되면서 경추뼈가 C자형에서 일자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 위에 두개골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거북목이 되면 두개골의 중심이 몸 앞으로 쏠리게 되어 몸의 여러 근육이 무리한 힘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었다고 생각해보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겠죠. 거북목의 원인은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과 불안정한 자세로 모니터 작업을 하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법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어 사용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바닥의 3분의 1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바닥 앞쪽 3분의 1을 사용하면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고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면 앞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여 엉덩이 근육, 복부 근육, 승모근이 차례로 밸런스를 찾아 거북목이 치료됩니다.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을 하시고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거나 책을 볼 때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치료법. 둘째 아이가 해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며칠 후 출국해야 하는데요. 아마도 1년 이상 해외에 있어야 할 듯합니다. 기능의학을 하는 아빠로서 아이에게 항코로나 물건들을 챙겨줍니다. 1. 마스크 2. 비타민 C, D 3. 비타민 B군 4. NCA, 글루타치온 전구물질 5. 요오드 아연 6. 캐롤 F, 속효성 해열 진통제 7. 피라맥스입니다. 이외에도 챙겨주고 싶으나 국외 반출과 해외 반입이 곤란하여 챙겨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 사망률이 5%가 되지 않고 확진되지 않는 환자분들까지 생각한다면 2, 3%일 거라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2%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98%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후자가 되려면 면역 상태가 좋아야 하고 바이러스 질환에는 비타민 C와 D가 전통적인 치료제였기에 이와 같은 물질들을 준비하여 아이 여행 가방에 챙겨주었습니다. 코로나 진단과 치료는 아직 미완성이기에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석의 기능의학 건강관리 20가지 주제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자의 에필로그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이고 30년 넘은 오래된 친구와 연합하여 시골에서 조그마한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와 19살의 의대에서 만나서 어른이 되면 함께 일하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지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부족한 부분을 오래 묵어 향기 나는 친구가 아낌없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두 원장님의 오랜 우정과 종교적 사명이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의 진정성이 희미해지는 지금 다시 한번 최 원장님의 진정성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는 헌미였습니다. 남는 것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양식을 남과 함께 나누는 것. 그 나눔은 이웃에게도 좋고 내 건강에도 좋습니다. 최근 저자께서 두 번째 책 현대인을 위한 기능의학 건강관리 실용편을 출간하셨습니다. 도움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